예, 그렇겠습니다. 네. 자, 2부 시작합니다. 자, 여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어제 맞았는데, 자, 두 분은 이분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비대위 체제 자체를 반대했고, 예.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이 스스로 쇄신하고 개혁하면서 자강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네. 입장이었는데 비대위 100일을 맞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비대위 없이 그냥 출범했을 그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예. 괜찮다. 성과가 괜찮다. 예. 우리 당으로서는 이 비대위 100일을 통해서 희망의 모멘텀이 마련됐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예, 그전에는 사실 바닥을 헤맸거든요. 희망이 없었거든요. 예. 저 스스로도 우리 당이 좀비 같다는 표현을 했을 정도니까. 네. 근데 그때 비하면 이제는 기운을 차리고 네. 분발하고 의욕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 네. 열심히 하면 좋은 날을 맞을 수도 있겠다. 네. 하는 그런 희망과 자신감을 가진 것이 이 성과라고 봅니다. 네. 예. 희망의 모멘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이제 지지율도 예. 꽤 많이 이제 예. 반등이 됐고 예. 의원님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예. 예. 또 우리 당을 또 국민들이 또 새롭게 바라봐주고 계시고 하는 그런 예. 것들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바꾸고요. 국민의힘으로. 예. 네. 예. 이름 바꾸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그래서, 예. 바꿨으니까 예. 그걸 맞게 잘해야 되겠죠. 네.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김종인 대표는 비대위원장께서는 한때 우리 당에서도 계셨던 네. 분이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스타일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좀 익숙한데요. 그 이분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하진 않으세요. 야. 다만 본인의 어떤 리더십과 개인의 어떤 뭐랄까 개인적 어떤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업무를 판단해서 그래서 아마 이 단기 어떤 그 비대위 차에서는 굉장히 저는 적절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그 당시 미래통합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지만요. 미래통합당이 4월 총선에서 지고 나서 누가 되더라도 안에서 과거에 이제 그 세력 간의 또 이합집산이나 또는 내부 논쟁이 있었을 텐데 이분이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인사라든지 또는 당에서 어떤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 객관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 객관적 공정성 이 문제가 당내 반발 일단은 내부에서 막 시끄러운 걸 좀 잠재웠던 그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그 변화가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외연화돼서 밖으로 미래통합당이 그래도 그 좀 바뀌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 이제 물론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당명도 바꾸셨으니까 실제로 실천을 통해서 이제 이 좋은 정책으로 여당과 그 경쟁할 수 있느냐가 좀 나올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도 나름 한 100일간의 변화는 지지율도 많이 올랐고요. 국민의 그 힘 당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데 앞으로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당 내부에서도 근데 장제원 의원께서 특히 독선적인 리더십이다 방금 리더십 말씀하셨지만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 사실은 좀 비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 방금 홍표 의원님 말씀하신 시스템적으로 일하는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당내 비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젊은 감각이 있으시고 사고가 프레시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 60대들보다도 훨씬 더 시대 감각이 있고 개혁적인 아젠다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오랜 세월 정치했으니까 정치적 안목이 굉장히 넓죠. 크게 보고 크게 정리하고 툭툭 던지는 그런 것들이 뛰어나신 분이기도 하고 경륜이 있으시고 콘텐츠 아이디어 풍부하시고 좋은 점들이 많은데 장제원 의원 지적한 것처럼 그런 권위주의적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00일 동안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대위가 물론 이제 그 한시기구는 맞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한시적 기간 동안에라도 당의 지도부거든요. 예. 당을 대표하는 당의 이 대표기 때문에 당 전체를 안고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00일 동안 보면은 약간 태스크포스 같은 느낌, 비대위가. 별동대 같은 느낌. 당의 주력인 현역 의원들의 이 집합체, 이 의원총회하고 별개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 대표적으로 역대 당대표나 비대위원장들은 본인이 원외라도 현역 의원이 아니라도 원내총회 의원총회 꼭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주요 당무가 토의가 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 이야기도 듣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고 당의 방침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비대위원장님은 의총에 거의 안 나오시더라도 인사 말씀만 하시고 퇴장하시고 그러니까 당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당무가 협의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또 의원들과 의총 이게 별개로 움직이는 이 체제가 지금 계속 100일 동안 계속돼 있거든요. 이러면은 그리고 비대위원장 이제 뚜렷이 부각이 돼 있는데 비대위원이 당의 최고위원인데 비대위원들은 누가 계신지 무슨 일을 하는지 부각이 전혀 안 되는 존재감이 안 나타나는 그런 체제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거든요. 민주적이지도 않고 당의 당력을 통합시키지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100일 지난 이후의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과 같이 호흡하면서 공유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그래 당력을 이 개혁과 쇄신 쪽으로 또 그 수권적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이렇게 집결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그 비대위원장이 발휘를 해 주셔야 100일의 성과가 계속 업돼 가지고 더 큰 성과로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이 수준에서 계속 머무를 가능한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정체될 그 위험성도 있어 보여서 100일 이후는 100일 전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된다.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또 김정인 그 위원장께서는 이제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했습니다. 삼권 분립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에는 좀 동의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동의 안 하죠. 그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다는 게 어떤 근거를 얘기하시지 않았는데요. 글쎄요. 아마 뭐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크게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런 그 구체적으로 뭐가 왜 삼권 분립을 했는지에 대한 그 얘기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뭐 아마 제가 보기엔 야당의 주장의 일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여당이 국회가 뭐 이 청와대 뭐 시녀처럼 일한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법원도 뭐 중립성을 잃었다 이런 지적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와 지금 그 우리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히 뭐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실무적으로 정책적 협의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 여러 가지 해서 당정이 조율돼서 나오고 조율된 입장이기 때문에 당이 그걸 힘있게 밀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법부는 당연히 저희하고 무관하죠. 지금 사법부의 구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국민 여론도 있는데 사법부를 어떻게 권력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법원의 결정 이번에도 8.15 집회나 정광훈 목사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최근에 이낙연 대표체제 출범했는데요. 물론 이제 한 6개월짜리이긴 합니다만, 김정인 위원장과 또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어떤 협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하고 이낙연 대표님하고의 사적인 인연, 오래된 인연도 그런 협치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이 이 당파성이 강하거나 이념성이 강하거나 진영 논리가 강하거나 이런 분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이념이나 진영적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개방적인 그런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꽉 막힌 의회 체제, 여당 일당 독주 체제에 숨통을 틔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저희 야당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의 한계가 또
친문의 그늘이라고 할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의 이미지를 참 붙기 힘들었던 그런 측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로 장수 국무총리로서 그런 상징성 또 이번에 당에서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거 그리고 앞으로 또 당 내에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또 그 힘을 업어야 되는 그런 구조 때문에 지금 이 여당 일당 독주 이 체제를 푸시하고 있는 이 친문 주류의 이 노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친문의 그늘이 이 좀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 되면 협치가 희망에만 머물고 현실화되기 어려울 텐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나중에 또 경선에서 본선에서 뭔가 하려면은 친문이 이 지지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모시게 될 그런 필요성도 고민을 하실 테니까 좀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협치가 잘 되느냐는 친문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네, 이낙연 대표 체제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비교적 높은 지지율로 한 60% 정도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아마 이낙연 대표의 장점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원활한 국정 그 협의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야당 측하고도 폭넓은 인맥 관계나 또는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갖고 있고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시기 때문에 대표를 잘 하실 것으로 보는데요. 뭐 지금 얘기하신 이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뭐 아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우선 기존의 다른 분하고 좀 다른 거는 이분이 정치를 하기 이미 그 대통령이 발탁돼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정치를 하셨죠. 그 전에 이미 4선의 국회의원이었고 전남지사를 하셨고 그런 정치력을 바탕으로 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계가 단순히 상하 관계를 넘어서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관계는. 그리고 친문 그 세력이 좀 엎여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는 자꾸 이제 뭐 여전히 친문 반문 뭐 이런 프레임을 자꾸 하는데 당내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지금 그 당의 그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실제 우리 당의 당원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당대표로서 너무나 당연한 도리인 것 같아요.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60%, 물론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40%가 있겠지만 그걸 기본적으로 당의 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당원들의 생각이 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당원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생각에 간극이 있다면 그 간극을 좁히고 그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을 모아가는 게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낙연 당대표께서 총리 시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나가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당원과 국민 간의 간극을 메워나가는 역할, 특히 앞으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중계석은 국회가 닫혔지만 또 이제 잘 열렸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